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까지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3일 연속 나타내면서 이제 5% 정도의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강하게 지난주에 하락분 대부분을 회복했다가 다른다. 종목별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연초에는 이제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면서 전반적인 강세가 많이 나타났었다면 이제 시장의 산차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더 강한 업종과 약간의 소외를 받는 업종 나눠진다 그런다.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 올해 들어서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이제 장중에는 강하게 출발을 해서 보합권 전후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 1% 상승해서 3,130포인트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22조 4천억, 거래대금의 증가가 소폭 나타나면서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하락하기 전에 23조에서 24조 정도 되는 구간 정도 맞춰 놨다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이 4,3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가 되고 기관에서는 5,700원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은 약 2천억 정도 출회가 되었고 여전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를 한다. 이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수 3,100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매도를 하는 규모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은 상승이 조금은 약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425.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조금 약했던 부분은 그 전날에 선물이 좀 더 강하게 끝났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가 외국인이 5,096계약을 매도를 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것만큼 선물시장에서는 매도를 했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적 순 매도가 33,200계약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전에 선물에서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35,000계약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베이시스는 약보합. 그래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5 전후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간 거라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 그런다. 마이너스 0.15를 넘어서서 0.25 정도 되면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는 단기적으로 약 9천억 정도 금융투자에서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고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역시 반등을 해서 970선을 회복했다 됩니다. 거래 대금이 12조 반등이 나왔다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도를 했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니까 차이신 구매자 지수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빠졌는데 서비스업 지수를 봤을 때는 이제 52가 나왔죠. 그러니까 앞전에 차이신 구매자 관리 지수도 역시 예상치를 하했고 경기 확장 국면은 동일하지만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된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어저께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로나에서 확 무너졌다가 가장 빠르게 중국 경기가 회복하면서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도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만들었다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바닥다지기 하는 형태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에는 S&P 선물이 0.48% 정도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 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장중에 보합권까지 내려오다가 재차 강세를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미 선물의 강세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증시는 보합권 전후로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다 됩니다. 우선은 경제 지표는 굉장히 또 잘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중국과 또 반대가 되죠.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가 58.7이 나오면서 이제 2019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게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가 상당히 크게 개선되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경제 지표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미 공화당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대규모로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필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 상원에서의 운영 규칙 자체를 협상하면서 타결이 된 부분이 결국 민주당이 상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공화당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1조 9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또다시 밸류 부담을 느끼는 구간에 오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 완화되지만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에너지라든지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항공, 자동차 부품, 금융 산업재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유틸리티, 빅테크, 그러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제 22.9까지 떨어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던 부분을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변동성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 케이스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55분선을 넘어섰다가 됩니다. 그래서 유가는 이제 향후 이제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 역시 들어왔다 되고요. MSCI 코리아인덱스는 0.9%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91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13원 여기까지 떨어졌다 되는데 실제로 1110원에 이탈을 해야지 안정권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하락했던 자리대 근처까지 오다 보니까 이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장 초반에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자체가 앞전에 이 13,000원 자리대를 내려왔다가 반대도 가파르게 나왔는데 이 구간이 밸류 부담을 느끼는 구간.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뭐 게임스탁이라든 이제 뭐 관련된 공매도 이런 부분과 중국에서의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만들었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로 가기에는 역시 밸류 부담과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만들어지느냐 그 구간에 다시금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앞전에 고가 라인 때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채널 패턴의 상단 자리가 아니라 이제 중간 마디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현재 저항을 받았는데 하단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고 거래 대금이 증가를 안 한다는 부분 이 부분도 국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의 증가가 없다는 이야기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앞전의 매물을 넘어갈 모멘텀이라든지 거래 대금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박스권의 하단은 살려놨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채널 패턴 역시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가 되는데 과하게 올라간 부분과 하락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현재는 채널 패턴으로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져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추세를 넘어가서 지지를 밟고 갈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 추가적 위로 가기에는 추가 모멘텀 역시 필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막고 추가적으로 숨고르기를 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조정을 보일 거냐 이 부분 역시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 지수는 1% 상승을 했다 되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이 못 나왔다 이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수의 강세를 끌고 갔다 된 쪽이 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항공해운, 서비스, 유통 이 정도가 지수를 끌고 갔다 되는데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띄었다 부분이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오늘 발표를 한다가 되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규모를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를 많이 받은 업종이 건설 업종인데 이쪽에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거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많이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인다면 차익 실현 물량도 일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항공해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항공해운을 끌고 간 쪽은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관련과 현대 글로비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인터넷과 게임 이쪽에서가 여전히 강하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업종에서 강세가 뚜렷이 강한 쪽과 약세를 보인 쪽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상당히 크게 강한 쪽과 상대적으로 약한 쪽이 다 나눠지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대규모로 매수를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기아차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을 매수를 했다가 되죠. 그리고 카카오, 인터넷 관련해서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고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쪽도 들어온다 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인터넷, 2차 전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었고 포스코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대규모로 산 거는 LG화학과 기아차를 대규모로 샀는데 그 외적인 쪽도 매수가 고르게 많이 들어왔다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가 나간 쪽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LG전자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효성 TNC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다. 근데 다만 매도 규모 자체가 매수보다 현저히 작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역시도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입니다. 기관에서는 만두가 이제 어제 부품 관련해서 굉장히 꽤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 됩니다.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적은 예상치 부합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사를 인수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해서 움직였다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애플카를 비롯해서 이제 나중에 현대차 그룹에서 움직이는데 어떤 식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대부분 알려져 있지만 기아차가 제조 조립을 한다 이 관점인 거고 애플에서 가장 원하는 건 결국 이 GMP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애플이 더 투자를 할 거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좋다는 관점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이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LG노트 약간 종목별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실험 중단 이 부분이 좀 악재로서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역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한번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라든지 그 외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포스코부터 해서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포스코를 이제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시장에서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왜 시장에서 핵심 주도주 쪽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시장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였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가치주가 움직인다 했을 때 먼저 움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4분기에 크게 증가를 한다 이 부분이 먼저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부양책 이런 거 할 때 업황이 개선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9월달 대비해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까지 약 60% 정도 상승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도 굉장히 많은 상승했었는데 왜 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나지 않았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천천히 조금씩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약 8% 정도 상승했을 때는 지수가 13% 넘게 올라갔었으니까 지수 대비 상승이 작았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 약 17%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와서 차익 실효가 발생이 되거나 모멘텀이 약해지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익 실현을 해주고 그 다음번에 노리는 것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더 간다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산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가 되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시장이 바닥이 쳤다라는 관점이 나올 때 기술적 반대, 납폭과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철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이 라인대 이제 24만 원대 5천 원, 1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는데 왜 지지를 받았냐? 전체적인 하락폭의 38.2%라는 양호한 조정을 받는 위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겉으로 보면은 고가 대비해서 20%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왜 양호한 조정이냐?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반등 거래량이 강하지 못하다 되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돌파 지지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향후 윗자리로 열리는 그런 구조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닥이 덜 만들어진 종목 그리고 상승 탄력이 제한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낙폭과대로서 철강을 들어간다면은 저점 대비 한 10% 넘으면 나와라 이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가 5% 올라간 동안에 약 7% 올라갔죠. 왜? 낙폭이 시장 대비해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도 시장 대비해서 크게 나온다가 낙폭 가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시장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잘 체크하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실제로 11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 종가 기준으로는 60.7%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하고 비슷한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리고 고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삼성전자가 72%라는 급등이 나왔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연말 연초되면서 워낙에 가파르게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고 이 부분이 고가를 만들었다 되죠. 그럼 고가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0%가 좀 안 되는 하락을 했다 되는데 고가 대비했을 때는 약 16%가 넘는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전에도 삼성전자 적정가가 왔다라고 보이고 약 78,000원에서 8만 원짜리 때 이 사이가 한번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9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만 원짜리 때를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라는 지지를 받게 될 자리가 78,5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78,000원에서 8만 원짜리 때 한번 올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5% 올라온 동안 삼성전자 상승폭은 3.1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주도주라든 핵심 주도 업종 그리고 유력 업종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반도체가 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되면 나중에 외인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사신 것이 좋다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밑자리를 강하게 가게는 위에 매물이 많은데 거래량 자체가 증가 못한다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닥에 나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올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고가, 내가 최고가에 판단하는 생각 버리시고 내가 최저가에 산다는 생각 버리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이나 어디서 누가 어떤 종목이 무조건 주도다 핵심이다 하더라도 그게 사야 될 위치인지 쉬어야 될 위치인지 팔아야 될 위치인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닥을 한 번 더 만든다 될 경우는 78,000원에서 8만 사이 다시금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 동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저점 대비해서 약 종가 기준으로 약 64.8%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84% 정도 올라왔는데 그럼 고가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약 14.3%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22% 정도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러면 왜 시장에서 대형주가 개별주처럼 움직인다 했을 때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이냐면 과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열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주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왔다 갔다 변동만 나타난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세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38.2%라는 22만 8천 원짜리 이 라인대에 전후가 되는데 여기서 우선은 저점이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수가 5% 상승한 동안에 약 7%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 좀 더 강한 쪽과 아닌 쪽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현재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돌파 지지 상승이냐 지지 상승이냐 결국 상단을 넘어가는 패턴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사야 될 6거 그리고 현재는 사지 말아야 될 거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될 거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제가 계속 당부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갭상승이라든지 갭하락이 덜 떨어진 거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장 출발하기 직전에 대규모로 동시효과의 매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이 좀 안 되는데 선물지수로 보는 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은데 선물지수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사실 굉장히 드문 패턴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상단 추세 라인대를 앞전에 막 떨어 이탈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그래서 채널 현재는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 동일한데 여기서 채널의 하단 자리대를 지켜 상승 채널에서는 두 번째 자리 지지를 해줬고 이번에가 두 번째 자리니까 상단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지지태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라인대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온다 되는데 내려온다 될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세 번째 자리 이탈한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이 사실 굉장히 드물게 나옵니다.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드물게 나온 게 다이아몬드 패턴인데 다이아몬드 패턴을 볼 때는 이 라인대를 넘어가서 지지받고 위로 가면은 이 기본적인 위아래의 폭 마디만큼 하나 또 열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직전의 고가를 넘어간다가 가능해진다 됩니다. 반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이 마이트 폭만큼의 하락이 떨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뭐 현금 20, 30% 남겨놨다. 이거를 설 연휴 전 그리고 설 지나고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이걸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시장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 추가적인 위도 열려 있지만 아래쪽도 여전히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각하셔야 되고 종목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종목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5개에서 7개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4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지 아마 늘어나지 않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잘하셔야 되냐면 올해 시장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수익 지키기를 잘 하셨으면 실제로는 이미 계좌가 올해 고가를 넘어갔을 거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수익이 별로거나 오히려 손실을 났다가 되는데 제가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이 거래량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불편한 흐름이 이어진다. 이 구조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차라리 미증시가 빠르게 한 차례 더 조정을 해서 밸류 부담은 벗어내고 국내 증시 차별화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다시금 밸류 부담이 들어오는 구간 들어왔고 국내 증시도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자리를 못 잡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나눠지는 부분 동일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로 가시는데 종목 많이 늘리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업종군 종목군만 중심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시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날 때 나머지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드신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부독하죠. 코스닥 지수 보면 간단하게 지금 990선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990선 못 넘어가게 될 경우는 코스닥은 헤드앤숄더가 나타난다 되고 거래대금 감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마디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기도 한데 밑으로 하나 떨어질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종목을 제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역시 비싸게 현금 잘 만드시면서 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부독하죠. 투자 전략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핵심 종목군에 있다 하더라도 많이 시세가 나오면 일부는 차 실현하셔서 현금을 조금 더 만드신 것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